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홉스의 사회계약설 중에서 자연법, 그 중에서 홉스가 자연법을 우리 지금까지 어떤 자연법 했었죠? 제1의 자연법, 2의 자연법, 3의 자연법 해주죠. 자, 1의 자연법 어떤 것이었죠? 전반부, 후반부가 있었죠. 제1의 자연법에서 전반부는 기본 자연법. 어떤 거였죠?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평화를 추구해라 라고 하는 게 기본 자연법, 제1의 자연법의 전반부였죠. 그리고 1의 자연법의 후반부는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전쟁해야 되는 거죠. 전쟁 상태인 거죠.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면. 그러면 전쟁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나를 보존할 수 있죠? 이겨야 되죠. 그러면 전쟁 상태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사용했더라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했더라도 전쟁에서 이겨서 내 생명을 보존해라 라고 하는 게 제1의 자연법의 후반부. 이거는 사실 무엇의 요지? 자연권의 요지. 자연권.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물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는 것. 만물에 대해서 내가 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심지어는 남의 신체까지.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상해 입히고, 그 사람을 투옥하고, 그 사람을 구금할 수도 있는 그런 자연권의 요지가 바로 제1의 자연법의 후반부. 그리고 제2의 자연법은 내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생명에 대해서도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결국 전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라. 양도해라. 신의 계약을 맺어라 라고 하는 게 제2의 자연법이었죠. 그리고 제3의 자연법, 신의 계약을 맺었으면 지켜라, 준수해라, 이행해라. 그런데 그것이 무효가 되면 안 돼. 왜? 무효가 되면 뭐에 의해서? 공포심에 의해서 신의 계약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권력? 사회적 권력. 어떤 힘? 강제적 힘으로 모두가 평등하게 신의 계약을 준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민 권력, 코먼웰스를 수립해서 그 코먼웰스에 의해서 모두가 다 신의 계약을 준수할 때, 그때 신의 계약은 유효한 신의 계약이 된다. 뭐가 없어지는? 공포심이 없어지는. 어떤 공포심? 저 상대방이 먼저 신의 계약을 위반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공포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 해라? 코먼웰스를 통해 가지고 신의 계약 이행을 강제해라. 그리고 그때 신의 계약은 유효한 신의 계약이 된다. 그 유효한 신의 계약을 뭐 해라? 준수해라. 이행해라. 지켜라. 라고 하는 게 제3의 자연법이었죠. 그때 유효한 신의 계약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정의. 유효한 신의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불의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1, 2, 3의 자연법을 이야기한 홉스가 제4의 자연법부터 제19 자연법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홉스의 사회계약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법 중에서요. 기타 자연법. 기타 자연법의 1, 2 자연법 말고
나머지 제3의 자연법부터 제19 자연법까지가 기타 자연법인데, 우리가 제3의 자연법, 유효한 신의계약을 준수해라 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알아봤고요. 오늘은 기타 자연법 중에서 제4의 자연법부터 제19 자연법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자, 제4의 자연법인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홉스의 자연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홉스는 자연법을 왜 이야기한다?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무슨 상태에서는 생명 보존이 안 돼? 자연 상태에서는 안 된다. 왜? 만인에 대해서 적이기 때문에, 만인에 대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만인에 대해서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투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생명 보존이 안 돼. 그래서 무슨 상태로? 평화의 상태로 가야 된다. 그 평화의 상태는 무슨 상태? 사회 상태. 코먼웰스가 수립된 상태. 그 평화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 바로 자연법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요 자연법을 잘 지킬 때, 그 자연법을 지키는 걸 통해 가지고 무슨 상태에서, 전쟁 상태에서 무슨 상태로? 평화의 상태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평화를 잘 이루어서 내가 내 생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정말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그 사람이 저놈한테 내가 은혜를 베풀다니, 정말 내가 왜 저놈한테 은혜를 베풀었을까 후회하게 하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다투게 될까요? 아니면 평화로 나아가게 될까요? 그러면 다투게 되겠죠. 그래서 홉스는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무상으로 나에게 증여해 주었을 때,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호의를 후회하지 않도록 나도 은혜를 갚아라, 보온해라.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 베푼 걸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 베풀기 정말 잘했어. 저 사람도 이렇게 나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갚으려고 하네.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한 권리, 만물에 대한 권리, 자연권 포기하고 양도해서 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신의 계약을 맺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살인하지 않네, 상해를 입히지 않네, 나를 투옥하지 않네, 나를 구금하지 않네. 정말 내가 호의를 베풀길 잘했다. 자연권을 내가 포기하기를 잘했다.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를 잘했다. 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를 잘했다. 이게 바로 제4의 자연법입니다. 바로 보은. 은혜를 갚는다는 거죠. 은혜를 갚는다. 이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뭘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호의, 좋을호, 뜻의 자거든요. 좋은 뜻.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뜻으로 뭘 베풀어 준 건? 은혜를 베풀어 준 것. 다른 말로 하면 무상으로 증여해줬다. 증여는 주는 거죠, 그죠? 주는 것. 주는데 좋은 걸 준 거죠. 나를 해치지 않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를, 살인, 상해, 투호, 구금, 이런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호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보온하는 거죠. 보온해라. 그래야 평화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보온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은혜를 갚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배은망덕한 놈, 이런 말하죠, 그죠? 은혜를 배반한다.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무상으로 증여해 줬는데, 특히 나에 대한 권리, 내 신체에 대한 권리 포기했는데, 나는 살금살금 밤에 가가지고
쇠코챙이로 저 사람 목을, 저 사람에 대한 자연권을 행사하게 되면 배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간다? 이거는 어디로 가는 길? 이거는 전쟁으로 가는 길. 그런데 이 전쟁은 결국 나 자신도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 내 생명 보존이 안 되는 거죠. 내 생명 보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존하는 이것이 바로 어디로 가는 길이다? 평화로 가는 길이다. 그 평화가 바로 뭘 보장해 준다? 나의 생명 보존, 내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제4의 자연법에서 보은을 홉스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홉스는 이제 제5의 자연법, 5번째 자연법은 뭐냐면 서로 평화롭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나와는 좀 감정도 다를 수 있고 나하고는 약간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자라온 환경도 다를 수 있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잘 수용해 주라, 받아줘라. 저 사람에 대해서 예의 바르고 사교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에게 공손하고 그렇게 할 때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제5의 자연법에서요. 서로 모든 사람을 수용해 주라, 받아줘라. 그 사람에게 공손하게 대해줘라. 사교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해줘라. 그 사람에게 아주 예의 바르게 대해줘라. 이럴 때 평화로 나아갈 수 있고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어. 이 자연법을 어겨. 저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게 예의 범죄를 안 지키는 거죠. 예의 범죄를 안 지키고 막 함부로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기분 나쁘든 말든 나는 그냥 함부로 행동하는 거죠. 이거 아주 비사교적인 이런 행동. 굉장히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막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함부로 행동하는 거. 이런 것은 오히려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길? 다툼, 전쟁으로 가는 길. 결국은 뭐도 내 생명도 보존할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홉스가 이제 제6의 자연법으로는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면 제6의 자연법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나에게, 우리 친구들 간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좀 잘못한 친구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다가와서, 내가 정말 그때 너무너무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고, 내가 집에도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성적도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학교 다니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너무너무 내가 고민하는 게 많다 보니까 너에게 그렇게 내가 함부로 화내고 내가 함부로 너에게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내가 정말 조심하고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될게. 이렇게 자기 잘못에 대해서 정말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라? 용서해주라. 그러면 그 친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뭘 베푸는 거죠?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 친구의 잘못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 근데 홉스가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를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 그리고 사과하지도 않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라고 다짐하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의심, 적개심 이런 거를 그냥 용납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죽는 꼴이다. 내가 나를 보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때
그때도 용서해주지 않고, 에라이 나쁜 놈 새끼야!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너는 끝까지 나는 너를, 저주할 거야. 이러면 그 사람과 나는 계속해서 무슨 상태? 전쟁의 상태. 계속해서 다툼의 상태. 그것은 결국 누구 생명도, 내 생명도 제대로 보존할 수 없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향해서 결국 내 생명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는 길은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정말 뉘우쳤을 때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홉스가 이제 제7의 자연법도 이야기하거든요. 제7의 자연법. 자, 제7의 자연법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범죄자가 있죠, 그죠? 범죄자가 있으면 이 범죄자가 예를 든다면 강도질을 했어요, 강도질. 어제 보니까 이렇게 누가 이제 강도를 해가지고 3억 원인가 이렇게 뺐었어요. 뺏어가지고 잡혀갔는데 이 범죄자가 그 숟가락이죠, 그죠? 숟가락을 이렇게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길래 이제 병원을 데리고 왔는데 잠깐 병원에서 어떻게 하다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약간 풀어줬는데 그 틈에 이렇게 도망을 가가지고 지금 사실은 경찰분들이 막 찾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막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그 사람을 만약에 이제 잡았어요. 아마 우리나라 경찰관 분들이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고 아주 용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벌써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동안에 잡혔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 범죄자를 잡았어. 이 범죄를 어떻게 해라? 처벌하는 거죠. 이 범죄자가 저지른 강도라는 악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이제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거죠, 그죠? 그때 이 사람이 과거에 강도짓을 했다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선을 바라보고, 미래의 선이라는 것은 이 강도질 한 사람이 교화되게,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다시 교도소에서 사회로 나왔을 때 정말 선량하게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어려운 분들을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짧은 이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범죄자를 교정하고 교화하는 것. 그리고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을 보고 다른 일반인들이 그걸 보고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저렇게 범죄하면 조금 돈 얻기 위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약간 범죄의 유혹을 느낄 때가 있는데 저렇게 범죄하면 저렇게 큰 벌을 받게 되는구나. 난 절대 아무리 돈이 급해도 범죄는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제7의 자연법은 어떤 범죄자를 처벌할 때, 범죄자에게 벌을 줄 때 어떤 벌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게? 이 사람의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에 이 사람이 강도질한 것, 살인한 것, 도둑질한 것, 이것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놈한테 에라이 이놈의 새끼 죽어라! 이거는 오히려 이거는 잔혹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잔혹함이다. 이거는 자연법을 위배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과 전쟁에 있는 것이다. 이거는 잔혹함이다. 평화를 파괴하는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오히려 자연법은 뭘 명령하느냐면
미래의 선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벌을 줄 때 그 벌을 주는 목적이 뭐냐? 과거의 죄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미래의 선을 바라보고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벌을 주어라. 그 미래의 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정하고 교화하는 것. 이 사람에 대한 교정과 교화. 그리고 다른 일반인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다른 일반인들이 볼 때 일반인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나도 돈에 대한 유혹을 느낄 때가 있는데, 아무리 내가 돈이 좋지만 저렇게 남에게 강도하고 무력으로 저 사람의 돈을 빼앗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의 선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내 생명도 보존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자, 홉스는 또 제8의 자연법으로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사람들에게, 증오심, 너를 증오해, 너 같은 놈, 죽어야 돼, 너 같은 놈 없어져야 돼, 이런 남에게 말이나 표정으로 막 경멸의 표정을 보이는 것, 이거는 정말 나쁜 놈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어떤 표정으로 남에 대한 어떤 경멸감을 표현하는, 이거는 정말 못된 놈이라는 거죠. 자연법은 그렇게 타인에게 어떤 증오, 미워한다는 것 또는 경멸한다는 것, 이거를 표정이나 말, 행동 이런 거로 표현하지 마라. 타인에게 어떤 경멸이라든지 또는 증오, 이런 것들을 뭐로? 얼굴이나 또는 이런 것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남을 어떤 내가 말이라든지 또는 행동이나 표정, 이런 거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멸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 기본이 안 된 거죠. 기본이 안 됐고, 자연법조차 지키지 않는, 그런 정말 나쁜 행동, 정말 비열한 행동,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을 경멸하지 말고, 남을 증오하지 말고, 그것을 내 말로 드러내지 말고, 행동으로 드러내지 말고, 표정으로 드러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위반했다. 이 자연법을, 왜냐하면 이렇게 남을 증오하고 경멸하는 것을 내 표정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말로 드러내면 그 사람도 또 나에게 적개심을 가지겠죠. 이놈의 새끼, 언제 기회 되면 너는 내 손에 죽어! 이런, 또 그 사람도 어떤 나에 대한 어떤 증오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무슨 상태? 전쟁의 상태가 되는 거죠. 서로 기회만 되면 이놈의 새끼 어떻게 죽여? 이런 서로에 대한 어떤 적개심, 분노, 이게 서로를 무슨 상태로? 전쟁 상태로, 다툼의 상태로 묶어놓는 거죠. 이걸 풀어버리고 평화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남에 대해서 증오, 경멸 이런 거 표현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거는 정말 오만불손한 것이다. 이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은 정말 오만불손한 그런 나쁜 놈이 되는 것이다.
결국 전쟁의 상태, 평화의 상태로 가지 못하고 전쟁과 다툼, 만만투의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제9의 자연법은요, 다른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나 자신과 동등한 존재, 평등한 존재로 대해라. 그러니까 남을 어떻게 보면 8자연법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남을 경멸하고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와 동등하게 존중하는 거죠. 나와 평등하게. 우리 자연 상태에서 홉스가 자연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등하다. 어떤 면과 어떤 면? 신체에서도 평등하고 정신적으로도 평등하다. 자연적 평등을 이야기했죠. 자연적인 평등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 아니라는 거죠. 나와 저 사람은 본질적으로 동등한 존재다. 평등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걸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뛰어나. 저놈은 어떻게 저렇게 못났지? 프라이드, 자만심이다. 이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을 자만, 프라이드라고 불렀어요. 이 제9의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이 자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제10의 자연법은 9의 자연법에서 연결이 되는데요.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존재, 본질적으로 평등한 존재로 여기다 보니까, 이제 평화의 상태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평화의 상태로 들어갈 때,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수 없는 권리. 예를 들면 어떤 권리 있죠? 내 생명을 보존하는데 꼭 필요한 권리. 내 생명 보존의 권리.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침해하지 않아야 되죠. 내 생명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에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권리. 어떤 거 있죠? 내가 내 신체에 관한 권리. 상해 입지 않고, 살해당하지 않고, 또,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 공기 막 못 마시고, 1시간 동안, 공기 못 마시고 막, 괴로워하는 이게 아니고, 공기를 마시면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 내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래야 내 위험한 곳, 어제도 네팔에서 지금, 진도 5.6의 지진이 나가지고, 143분이 네팔에서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땅 밑에 이렇게 깔려서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위험한 곳이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안전한 곳을 내가 자유롭게 찾아다닐 수 있는 이런 권리, 그리고 내가 어떤 안전한 곳에 가기 위해서 길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이용하지 못하면 안전한 곳을 내가 찾아가기 힘들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다 내 생명 보존을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허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남에게는 내가 허락 안 해주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이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방에서 지금 공기 좀 부족하니까 너 지금 숨 쉬지 마.
1시간 동안 숨 쉬지 마. 내가 좀 너무 지금 맑은 공기 좀 많이 마신 다음에 나머지 좀 지저분한 공기 너 마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의 자연권은 9의 자연권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타인에게 허락할 수 없는 권리는 나 자신에게도 허락하지 않는다. 타인과 나를 평등하게 본질적으로 동등한 존재로 보는 것이죠. 우리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었죠?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내 생명을 유지하는 권리, 이거는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나도 저 사람의 생명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권리를, 내가 침해할 수 있는 권리 나에게는 허락해줘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저 사람과 내가 동등하게 평등하게, 저 사람에게 허락 안 돼, 나도 허락 안 되는 거 받아들이는 거죠. 나네 허락해줘, 나는 마음대로 생명 나 필요하면 다 해칠래. 안 돼. 깡패죠. 깡패. 조폭이죠. 그래서 내 생명 유지에 필요한 내가 자유롭게 신체를 사용하고 공기, 물 이런 거,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내 몸을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안전한 곳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 너는 이 길로 다니지 마. 이 길은 나만 다닐 수 있는 길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도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할 때 내 생명을 잘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등하고 평등하게 여기는 권리에서 이게 나오는 거죠. 요거를 잘 지킬 때, 이 제 10의 자연법을 잘 지킬 때 겸손하다. 저 사람에게 허락 안 했으니까 나도 이 권리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야. 이게 겸손한 거야. 만약에 이거를 남에게는 허락 안 해주면서 자기가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오만한 거야. 나에게는 허락해줘, 이거는 오만한 행동이다. 그래서 만약에 10의 자연법을 위반했어요. 그래 막 겸손하지 않고 오만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자연법도 위반한 것? 제9의 자연법. 다른 모든 사람을 나와 본질적으로 동등한 존재, 평등한 존재로 여기는 이 제9의 자연법도 위반한 것이 되는 거죠. 왜? 10의 자연법이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제9의 자연법,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평등한 존재로,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제9의 자연법에서 10의 자연법이 나왔기 때문에 10의 자연법을 위반하면 9의 자연법도 당연히 위반한 것이 된다. 제11의 자연법은 평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논쟁이 붙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서로 소송할 때 그 중재를 맡은 사람, 재판을 맡은 사람, 판결을 맡은 사람은 한 사람 편을 막 들면 안 된다는 거죠. 불공평하게 중재하거나 불공평하게 판정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어떻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판정을 내려야 된다. 중재하고 판정을 내릴 때, 재판할 때 어떻게? 항상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걸 공평하게 안 했어요. 중재하는 사람, 판정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이 한쪽 편만 막 들어. 우리 그 한쪽 편만 막 그냥 어떤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무조건 나하고 친한 한쪽 편만 드는 거,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하죠? 역성들이라고 하죠. 역성들. 그 윤홍길 소설가의 장마라는 그런 소설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외할머니가 손자를 무조건 손자 편을 드는 거죠. 그래서 외할머니가 나를 역성 들었기 때문에 친할머니께서 마음이 안 좋으셨다. 막 이런 게 그 윤홍길 소설가의 장마라는 그런 소설에 보면 나오잖아요. 역성, 한쪽 편만 막 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불공평한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중재자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재판관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판정을 내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 결국 믿을 끈은 내 힘밖에 없구나. 믿을 끈 나밖에 없구나. 다시 내 힘만 믿자. 다시 무슨 상태로? 전쟁 상태로 가게 된다. 무슨 상태로 가지 않고 평화의 상태로 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중재하는 사람은 항상 공평하게,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힘에 의지하지 않고 다시 만만투의 자연 상태로 가지 않고 재판관에게 판정을 믿고 맡기는 평화의 상태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 외에 또 자연법이 몇 개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자연법은 선생님이 좀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이런 거 있거든요. 나머지 자연법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재판하는 사람들에 관한 건데요. 재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판정 내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죠? 중재하는 사람이죠. 중재하는 중재자가 되죠. 그죠? 이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홉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건이 나 자신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나 자신과. 그러면 나하고 관련된 사건에는 누구는 중재자가 되면 안 된다? 나 자신이 중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연은 뭘 요구하죠? 평등을 요구하죠. 공평을 요구하죠. 그러면 나와 저 사람이 다툼이 붙었고 소송이 붙었는데 내가 아주 중재를 잘해, 평소에. 그래서 내가 중재자로 나섰어. 그러면 저 사람도 뭐가 되길 원하죠? 저 사람도 뭐야 네가 왜 중재자로 났어? 그럼 나도 중재자 될래. 저 사람도 또 중재자로 나설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사이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상태? 다툼, 전쟁의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죠. 무슨 상태로 가지 못한다? 평화의 상태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관련된 사건에는 내가 누가 될 수 없다? 중재자, 재판관, 판정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요, 어떤 소송을 한 소송의 당사자가 있겠죠. 서로 소송하는, 언쟁하는, 논쟁하는 이런 당사자가 있는데, 요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으로 붙더라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소송에서 이기면 이익을 두 사람이 지금 소송이 붙었는데 두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기면 그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고 명예를 얻고 또
쾌락을 얻는다면 그 사람도 뭐가 될 수는 없다? 중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판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요 중재자에 대해서 판정, 재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홉스가 요런 이야기 합니다. 안전이 중재자의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죠. 그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는 수단이 평화죠. 평화를 통해서 내 생명이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러면 평화로울 때 평화를 통해서 내 생명이 보존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태에서는 만만투의 상태에서는 내 생명이 보존이 안 되는 거죠. 전쟁 상태에서는 내 생명이 보존이 안 되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적인 상태에서는 내 생명도 보존이 안 되는 거죠. 평화의 상태로 갈 때, 모두가 평화로울 때, 그때 내 생명도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생명 보존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평화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평화라는 또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중재자가 또 수단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툴 때 자기들의 힘만 가지고는 계속해서 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 거죠. 중재자가 있을 때 그 중재자의 중재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 중재가 평화라는 목적을 이루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재자의 안전이 잘 보장될 때 그 중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둘 중에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당신이 보니까 잘못했네. 당신이 잘못했어. 지금 B에게 1억 줘. 1억 주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이야기해.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근데 이 A가, 1억, 자기가 잘못에 대해서 1억 내라고 한 그 중재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이 중재자가 집에 가는데, 이놈 새끼! 하고 그 중재자를 위협하고 중재자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중재하는 사람들이 정말 공평하게 이성에 맞게 중재할 수가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중재가 원활하게 정말 공평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중요한 것이 중재자의 뭐가 보장돼야 된다? 안전이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중재에 대해서 홉스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 중재할 때 A와 B가 서로 이렇게 다투잖아요. 서로 소송하자 하잖아요. 그때 핵심이 어디 있느냐? 권리의 핵심이 있다고 홉스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권리를 위반했으면 자기 권리가 아닌데 돈을 가져갔어. 자기 권리가 아닌데 1억 원을 가져갔어. 그러면 이거는 무슨 행동? 이거는 법을 위법한 행동이 되죠. 그죠? 권리가 아닌데 가져갔어. 위법한 행동. 근데 내 권리야. 내 돈 맡겨놓고 내가 가져간 건데요. 그럼 이거는 무슨 행동이 아니다? 이거는 위법한 행동이 아닌 거죠. 핵심은 어디 있느냐? 자신의 권리인가 아닌가?
요게 위법하지 않냐를 결정짓는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권리의 문제에 대해서 야, 그건 내 권리야. 네가 뭔데 내 권리를 함부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서로 간에 다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 권리를 누구에게 맡겨라? 권리의 문제를 바로 중재자에게 맡겨라. 중재자가 이거 당신 권리 아닌데? 당신 지금 위법했네? 아, 맞습니다. 그 당신 권리 그건 맞아요. 그건 위법행위 아닙니다. 중재자가 권리의 문제, 권리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권리인지 그 사람의 권리를 벗어난 것인지 이렇게 판정하게 해줘야 된다. 사람들은 소송하고 논쟁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판정에? 중재자의 판정에 그 권리 문제를 맡겨라. 계속 야, 내 권리야, 네 권리 아니야. 계속 이렇게 목소리만 높여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다. 권리의 문제를 누구에게? 중재자의 판정에 맡겨라. 그래야 어디로 갈 수 있다? 평화로 갈 수 있다. 자, 요런 이야기를 해서 제 몇 자연법까지? 제 19 자연법까지 홉스가 이야기하는데요. 이 자연법에 대해서 홉스가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홉스가 이 자연법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 자, 첫째는요, 지금 19개의 자연법을 이야기했는데, 이 자연법을 한마디로 자연법을 요약을 합니다. 자, 한마디로 자연법을 요약을 하거든요. 자, 홉스는 과연 어떻게 요약을 했을까요? 이 19개의 자연법. 그리고 사실 이 자연법 말고도 평화로 가기 위해서, 그 평화로 가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잘 보존하는 것이 바로 자연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나를 잘 보존하는 거죠? 절제하는 것. 나를 잘 절제하는 것.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잘 보존하는 것하고 반대는 뭐죠? 나를 파멸시키는 거죠. 나를 파멸시키는 것, 여기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를 파멸시키지 않는 것이 자연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를 잘하면 내가 잘 보존돼요. 근데 막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만 나면 술 마시고 매일 무절제하게 행동하고 이러면 점점 내가 파멸의 상태로 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파멸의 상태로 가는 것, 이거는 자연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법은 무절제하게 생활하지 않는 것, 절제 있는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나를 보존하는 길이다. 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다. 이렇게 자연법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자연법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연법 중에 가장 핵심되는 몇 가지? 19가지를 홉스가 쭉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19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홉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제2의 자연법 기억나나요? 제2의 자연법 어떤 것이었죠? 평화가 보장되고 또 내 방어가 보장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면 나도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라. 포기한다는 뭘 맺어라? 계약을 맺어라. 나도 포기, 너도 포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만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양도하는 계약. 서로 믿고 계약하죠. 신의 계약을 맺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내가 해줘라. 남이 나에게 내 생명 존중해 주기를 원하면 나도 남의 생명 해치지 않는 것. 남이 나에게 상해 입히지 않기를 원하면 나도 상해 입히지 않는 것. 남이 나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나도 타인에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제2의 자연법의 핵심이었죠. 그죠? 그게 사실은 이 모든 자연법의 요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약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 나에게 불의하고 신의계약 위반하고 배은하고 잔혹하게 대하고 불공평하게 대하고 오만불손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이런 거 다 하기 원치 않죠, 그죠? 그러면 나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나도 그런 거 불의하지 말고, 나도 그냥 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오만불손하지 말고, 역성들기 하지 말고, 불공평하지 말고, 이게 자연법의 요약이다. 나는 정의롭게, 나는 보온하고, 나는 공손하게 수용하고, 용서하고, 미래의 선을 위해서 복수하고, 복수하지만 과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선을 위해서 그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거죠. 그리고 공평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이게 자연법이다. 자연법의 요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홉스는 요런 이야기 하거든요. 뭐냐면, 자연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자연법은 사실은 내가 자연법을 이행하려고 하는, 평화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있으면, 그리고 그 의욕을 가지고 내가 평화로 나아가야지, 내 생명 보존해야지, 나를 보존해야지 라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자연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존해야지,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평화로 가야지, 그러면 자연법 지켜야지, 이런 의욕을 가지고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욕과 노력을 가지고 자연법을 이행하면 그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법을 열심히 잘 준수하는 것, 이행하는 것, 정의롭게 보온하고 공평하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자연법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배은망덕한 게 자연법이 되지는 않는다. 보온하는 것이 자연법이 된다. 정의로운 것이 자연법이 되지 불의한 것이 자연법이 되지는 않는다. 용서하고 자비하는 것이 자연법이 된다. 잔혹한 것이 자연법이 되지는 않는다. 역성들고 불공평한 게 자연법이 되지는 않는다. 대신 공평한 것이 자연법이 된다. 겸손한 것이 자연법이 되지 오만한 것이 자연법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연법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자연법은 영원하다. 영원히 정의로운 것이 자연법이 된다. 보온하는 것이 자연법이 된다. 겸손한 것이, 공평한 것이 자연법이 된다.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홉스가 이 자연법을 뭐하고 또 연결을 시키느냐면요. 홉스가 이 자연법을 선악의 문제와 연결을 해요. 선악의 문제와. 자,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면 홉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 그리고 악. 이걸 홉스는 선과 악을 뭐하고 좀 비슷하게 보느냐면 덕, 악덕. 요거하고 좀 비슷하게 보거든요. 이 선과 악에 관한 학설, 덕과 악덕에 관한 학설, 요거를 홉스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요게 도덕 철학이다. 선과 악을 다루는 철학, 그게 도덕 철학이다. 덕과 악덕을 다루는 철학, 이게 도덕 철학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홉스는 한마디로
이 도덕 철학이 바로 뭐에 관한 것? 자연법에 관한 학설, 자연법에 관한 철학, 이게 바로 도덕 철학이다. 그래서 자연법을 다루는 그 이론, 자연법을 다루는 그 철학, 자연법을 다루는 그 학설, 이게 도덕 철학이다. 그러니까 자연법은 바로 선과 악에 관한 학설, 덕과 악덕에 관한 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약간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홉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자연법. 자,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죠? 유효한 신의 계약을 잘 이행하는 것, 잘 준수하는 것, 잘 지키는 것. 뭐였죠? 정의. 그리고요,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무상증유해줬어. 은혜를 베풀었어. 거기에 대해서 나도 은혜로 갚는 것. 보온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가능하면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사람에게 공손하려고 노력하는 것. 공손하고 서로 수용하고 예의 바르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사교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시는 제가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을 뭐 해주라?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요, 어떤 범죄자를 처벌할 때, 범죄자를 에이! 이놈! 할 때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앞으로 교정되고 교화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벌 받는 거 보고 나는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고 일반인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런 미래의 선을 위해서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거죠. 요런 것들. 또 뭐가 있었나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나와 어떤 존재로? 동등한 존재로. 다른 말로 평등한 존재로 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권리 나도 요구하지 않는 거죠. 겸손한 것. 그리고 누가 판정을 맡게 되면, 재판을 맡게 되면, 중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이런 것들 다 자연법이죠, 그죠? 근데 요 자연법들을 홉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바로 선한 행동이다. 정의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선한 행동이고 은혜를 갚는 것이 선한 행동이고 공손하게 다른 사람을 수용해주고 예의 바르게 사교적으로 하는 그게 선한 행동이고 남이 잘못을 뉘우칠 때 용서해주고 미래의 선을 위해서 범죄자를 벌해주는 것 이게 선이고 다른 사람들을 동등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 이게 선이고 겸손하고 공평하게 중재하는 것 이런 게 선이다. 다른 말로 이것이 바로 덕이다. 그러면 이걸 안 지켜. 유효한 신의 계약을 지키지 않아.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악덕이라는 거죠. 보온하지 않고 배은혜. 그게 그게 악덕. 공손하지 않고 남에게 막 무례하고 남 수용하지 않고 예의 안 차리고 사교 이런 거 남 필요 없어. 그게 악덕. 정말 뉘우치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해도 죽어라! 용서하지 않는 것. 이건 악이고 악덕이죠.
미래의 선을 위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 사람이 한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을 잔혹하게 처벌하는 것. 이것도 악이고 악덕이다. 남을 동등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시하고 나보다 한참 못난 놈이라고 여기는 것. 이게 악이고 악덕이다. 겸손하지 않고 오만하고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하고 역성드는 것. 이게 악이고 악덕이다. 그래서 홉스가 이 선악에 대해서 홉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홉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선악에 척도가 뭐죠? 기준이죠, 기준. 사람들이 개인적인 욕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다 개개인이 다 다르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나 그냥 이놈 이렇게 막 짓밟는 거, 나 이런 거 좋아해. 나하고 성격 다른 놈, 나는 그냥 밟아버리는 거, 난 그게 좋아.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는 계속해서 전쟁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이 개인적인 욕구가 선악의 척도가 되면 이렇게 되면 자연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다툼, 싸움, 전쟁, 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서 평화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보존되기 위해서, 요 자연 상태에서는 내가 보존 안 된다. 계속 싸우기 때문에 나도 죽는다.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 개인적인 욕구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자연법이 유효한 신의 계약을 지키고 보온하고 공손하고 수용하고 예의 바르고 사교 용서하고 미래의 선을 위해서 범죄를 벌하고 남을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평등하게 여기고 겸손하고 공평하게 중재하고 요런 자연법을 지키는 그것이 선. 자연법을 지키지 않으면 악. 자연법을 지킬 때 덕. 자연법을 지키지 않으면 악덕. 요것이 기준이 될 때 평화의 상태, 내 생명이 보존되는 상태, 사회 상태, 안락한 상태로 갈 수가 있다고 본 거죠. 개인적인 욕구, 나 개인이니까 이게 좋아. 내 욕구대로 하는 게 좋아. 결국에는 내 생명도 보존하지 못하게 된다. 자연 상태에 머물게 된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홉스는 자연법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연법에서 도덕 철학, 선과 악, 덕과 악덕, 그것을 바로 자연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다툼과 전쟁에서 벗어나서 평화의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자연법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연법을 통한 선과 악, 덕과 악덕, 그래서 평화의 상태, 이것이 홉스의 자연법에 대한 결론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홉스의 사회계약설에서 지금까지 홉스가 자연 상태를 어떻게 봤고 어떤 자연권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평화의 상태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법을 이야기했다는 것. 자연법은 무엇의 명령이다? 이성의 명령이다. 그래서 사실은 홉스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이 이성이 명령하는 것, 유효한 신의 계약을 지켜라, 은혜를 갚아라, 공손해라, 겸손해라, 공평해라. 사실은 이것은 법이라고 하기보다는 평화의 상태로 가기 위한 공리, 평화의 상태로 가기 위한 그런 공리이다. 공리이다. 홉스가 이런 말도 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자연법들, 유효한 신의 계약을 지키는 정의, 은혜를 갚는 보은, 공손하고
상호 수용하고 예의 바르고 사교적이고 용서하고 미래의 선을 위해서 범죄를 벌하고 다른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나와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로 여기고 겸손하고 공평한 이것은 무엇의 명령? 이성의 명령인데 왜 어떤 목적으로? 나를 보존하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성이 명령한 것인데 그때 이성은 사실은 뭐 때문에 명령한 것이다? 나를 보존하고 방어하기 위한 공리로서 나를 보존하고 방어하기 위한 결론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다. 사실은 법이라고 하기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 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리를 가진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권리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는 말, 이게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성의 명령은 나를 보존하고 방어하기 위한 결론, 나를 보존하고 방어하기 위한 공리이지 사실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말로서의 법이라고 하기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이성의 명령을 권리를 지니고 계신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여긴다면 법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겠다 라고 홉스가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원래는 이 이성의 명령이 나를 방어하고 나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결론, 하나의 공리이지 권리를 가지고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것을 권리를 지니신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평화롭게 지배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걸 여긴다면 이것을 법이라고 해도 되겠다. 이렇게 홉스가 자연법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